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어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세계 10위 수준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해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실적 부진 여파 때문인데 창사 이래 첫 적자 기록입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글로벌 IT 기업들로부터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3나노 제품을 대거 수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여 TSMC에 가려는 물량을 따낸다는 보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으면서 3년 넘게 진행 중인 두 회사의 합병은 이제 미국 경쟁당국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세계 10위 수준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온 EU 집행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이 씨가 승인한 업체한테 매각하도록 했고 여객 부문에선 파리와 로마 등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가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이제 미국만 남은 상황. 업계에선 연내에 자산 42조 원, 세계 10위 수준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16조 원, 아시아나항공은 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자산은 대한항공 28조 9,977억 원, 아시아나는 13조 4,553억 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매출 23조 원대, 총 자산 42조 원을 웃도는 규모가 됩니다. 세계 10위인 아메리칸 항공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 사업을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승인 과정이 끝나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이뤄질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해 지분 인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 항공사 통합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진에어로 통합될 전망인데 3사 통합법인의 기체수는 총 57대에 이릅니다. 제주항공 기체수가 42대라 통합법인이 단숨에 LCC 업계 1위에 오르는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에서도 화물과 여객 부문 모두 주요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화물 부분에서는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한 만큼 독과점 우려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여객 부문은 아시아나가 운항 중인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국내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진입했거나 취항할 예정이고 다른 2개 노선도 추가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합병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합병 승인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영향으로 주가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두 기업과 항공주에 대한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쏟아졌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보다 1.48% 떨어진 2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전날보다 8.76% 떨어진 13,02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합병 승인의 두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적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이미 합병 승인의 무게를 두고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이른바 재료 소진으로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만원 초반에서 올해 2월 초 14,000원 선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는데 주가 상승의 주 재료는 대한항공과의 기업 합병 기대감이었습니다. 반면 TA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수혜주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양사 합병 조건으로 대한항공의 4개 유럽 노선을 TA항공에 이관하는 것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이관을 앞둔 4개 노선에 주 23회 운항을 하고 있으며 TA항공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해당 노선을 취항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연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인수 후보군 중 유력 후보 기업인 제주항공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은 코로나 이전 매년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만큼 인수 시 제주항공 매출 기여가 클 전망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TA항공과 제주항공은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진에어는 양사 합병 시 에어부산 등과의 통합으로 국내 1위 LCC로 등극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 증대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내 증시도 휘청였는데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세로 인해 반등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1.1% 하락한 2,62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장 하락폭을 키운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85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1,260억 원을 순매수해 코스닥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월 미국의 CPI는 전년보다 3.1%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2.9%를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간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간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외국인은 오전장 코스피를 1,600억 원어치 팔아치웠지만 오후장 사자세를 나타내며 1,000억 원대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발 물가 충격에 신흥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졌지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이달 외국인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다소 우호적일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6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나타내며 2013년 9월 월간 최대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원 30전 오른 1,335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가 경기도 수원 메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서류 작업이 늘어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이달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 실적 부진 여파로 첫 적자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매출 29조 4,72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이마트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영업 손실이 46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영업이익 1,357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마트가 적자를 낸 주 요인은 연결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전년에 비해 1,757억 원이 늘어난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 매출액은 16조 5,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었고 영업이익은 1,88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9억 원 줄었습니다. G마켓과 쓱닷컴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각각 1,030억 원, 321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신규 매장 출점 효과로 인해 1,398억 원의 영업이익을, 신세계푸드는 단체 급식 수요 증가로 26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투숙률 증가 등으로 403억 원의 영업이익을,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의 흥행에 힘입어 1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024년 이마트는 독보적 가격 리더십과 고객 경험 극대화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오프라인 본업 경쟁력 회복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마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오프라인 유통사업군을 하나로 통합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3사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하고 온라인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올해 사상 첫 연매출 3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고성능 PC 등의 수요가 늘면서 파운드리 업계 최대 격전지로 3나노미터 제품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글로벌 IT 기업의 3나노 등 제품을 대거 수주하면서 앞으로 나올 물량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는 수요를 높이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TSMC가 애플과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의 3나노미터를 비롯한 파운드리 물량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양산에 돌입한 3나노의 수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올해 수율이 최소 8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문이 이어진 겁니다. TSMC의 3나노 공장 가동률은 8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업계에선 TSMC가 올해 수주량을 거의 채운 만큼 이 상황이 삼성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에게 가려던 물량이 삼성전자에게와 반사이익을 얻을지는 수율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칩 성능, 신뢰성 등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6개월 내에 3나노 2세대 공정 수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GAA 기술은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기존 기술 대비 약 30%가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도 참여해 3나노 GAA 기술력을 선보이고 고객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가계부채 경고음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소폭 늘어나면서 불안감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선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는 1,098조 4천억 원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대출 증가폭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달 가계대출은 8천억 원, 지난해 8월 6조 원에 달했던 규모와 비교하면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대출 증가폭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데는 가계부채가 한계치에 임박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황건일 위원은 전날 취임하면서 우리 경제 최대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를 지목하며 해외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34개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습니다. 통상 80%가 넘으면 가계빚 부담이 커져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대출금리 인상을 주저해왔던 시중은행들도 최근 인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최저금리는 3.67%로 3주 전과 비교해 0.13% 증가했습니다. 또 가상금리를 조정해 0.25%포인트를 인상한 은행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5대 금융지주는 금융당국과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사각지대로 꼽히던 자영업자 부채 집계도 나설 계획이어서 올 상반기 은행권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내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공시 초안을 손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공시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기후 분야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2026년부터 ESG 공시가 현 자율공시에서 법정 공시로 바뀝니다. 기업들이 ESG 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기업 생태계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달 공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SG 공시 초안은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공시 기준 기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미 각국에서는 지난해 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이 제정한 ESG 공시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뉴질랜드는 이미 적용 중이고 일본과 대만은 준비 중입니다. 영국은 올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ESG 공시 쟁점은 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 범위입니다. 미국, 유럽과 달리 국내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어 국제적 기준 부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특수성을 고려해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앞서 당국은 현장 기업들의 부정적 의견과 부담을 이유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 당국은 기후 분야에 우선적으로 공시 기준을 적용하고 기업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소 공시 추진을 논의 중입니다. 또 법정 공시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데요. 당장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동부 해안과 플로리다 등 해안가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수면 상승은 무엇인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해수면 상승이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바닷물 높이가 좀 오르는 것을 말할까요? 네, 해수면 상승이라는 건 일단 바닷물이 증가하거나 또 혹은 지역적인 구조적 움직임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전 세계 해수면은 20세기 동안에 평균 15cm 상승을 했고요. 해수면은 현재 연간 3.3mm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이것은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2도 상승으로 제한된다면 세기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최대 6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일 기온 상승이 2도를 넘는다면 해수면 상승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이 제로로 떨어진다고 해도 지구의 뜨거운 기온이라든가 해양의 열 함량으로 인해서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바다는 탄소 배출에서 대기에 갇힌 열의 90% 이상을 흡수를 하고요. 또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과도한 열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기후연료 보고서에서 지난 8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으며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 추세가 1990년대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1990년대 해수면이 매년 2.1mm씩 상승한 데 비해서 최근 10년에는 1년에 4.4mm, 2020년 이후에는 1년에 5mm씩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바닷물의 높이가 오르고 있는 건데요. 또 IPCC 육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세기말에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경우에는 최대 55cm 상승할 것이며 현재까지 탄소를 배출하고 산다면 최대 1.01m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보고서는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세기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이번 세기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해양기후 예측센터의 2023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동해 해수면은 평년보다 6.5cm 높았고요. 황해는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1993년에서 2023년 동안 전지구 평균 11월 해수면은 10년에 3.5cm씩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동아시아 해역은 10년에 3.6에서 5cm씩 상승하는 추세이고요. 그중 동해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좀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다는 것, 또 비가 녹고 있다는 건데요.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기온이 계속 상승해 왔는데 이에 바다의 온도도 0.76도씨 이상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죠. 그리고 둘째는 전 세계 빙산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란드 빙상은 2003년에 비해서 4배나 더 빨리 녹고 있고요. 현재 해수면 상승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PCC는 세기 말까지 그린란드가 전 세계 해수면의 높이를 최대 27cm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최대 28cm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요. 이외에 해수면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과 함께 대수층에서 물을 퍼올린 인간들의 행위로 인해서 육지가 가라앉는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만은 해수면 상승이 매우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과도한 석유와 물을 파올림으로써 육지가 가라앉기 때문이랍니다. 해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상승하지는 않는데요. 일부 해안 지역은 이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전 세계 높이는 고르지 않고요. 또 물의 높이는 거대한 해류와 우수한 풍량과 같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열 팽창이나 해안 침식, 육지 침하 또는 반등 여부와 같은 인간 및 기후주도 변화 외에도 해류라든가 풍량 등의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수면이 좀 상승하게 되면은 이 해안지대 시설 등이 좀 잠기게 되고 또 이 부분이 경제적 피해까지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타티아나 플라토바 교수팀은 2024년 1월 19일 과학저널 사이언틱 리포트에서 온실가스가 줄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연구팀은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배출되는 시나리오와 함께 유럽에서 2015년 이후 새로운 해안 보호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2100년까지 유럽 27개 지역에 대한 해수면 상승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온실가스의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될 경우 해수면 상승이라는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유럽에서만 12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액수는 영국과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의 영향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역은 손실이 지역 GDP의 20.84%, 에밀리아 로마냐는 10.16%, 폴란드 포모르스키에는 9.58%에 달하는 등 대부분 경제적 손실이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